안녕하십니까. 흥미유발 박학다식 자유분방 과학토쇼 다락방의 장풍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정문입니다. 다락방이 우리가 2주간 네. 지구 대재앙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세계를 뒤흔든 기상 이변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이 바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폭염, 우리가 태풍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지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그래서 우리 또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국내 지진학계 보물 박순천 연구관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상청 하면 저는 뭐 날씨 예보나 네. 아니면 태풍 이런 게 떠올라서 지진 화산 연구과라는 게 따로 있는지는 잘 몰랐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저희 기상청 지진화산연구과의 경우에는 기상청이 이런 지진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연구 개발을 하는 부서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진 정보 제공하는 시간을 단축하기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지진해일 파고가 어느 만큼 도달할지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연구를 하는 부서입니다. 예보도. 예, 제가 태풍이라든지 폭염은 기상캐스터니까 네. 좀 알거든요. 근데 지진은 약한데 오늘 좀 많이 좀 배워서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세계를 뒤흔드는 재앙, 지진에 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전 세계적으로 좀 지진이 이런 예보가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지진이 발생했다고 그렇죠. 하면 또 굉장히 강진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피해 지진이 발생해서 우리 또 그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요. 9월 7일의 경우에는 남태평양에 위치한 피지 해역에서 규모 8.1의 지진이 발생했었고요. 그리고 남미 에콰도르에서도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저기 화면 나오는 게 그때 일본의 지진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6일에 발생한 일본 홋카이도 지진의 경우에는 규모가 6.7이었고요. 뒤이어서 여진이 규모 5.4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와, 뭐 건물들이 다 부서졌네요. 지금 무너져 미고 뭐고.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내진이 훨씬 더 잘 돼 있잖아요. 근데도 저렇게 막 무너지고 도로가 막 끊기고.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전지대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 정말 그야말로 옛말인 것 같은 게 2016년 9월 12일에 다들 아실 거예요. 경주에서 크게 맞아요. 지진이 났고 그 다음에 바로 다음에 2017년 11월 15일에 포항에서 강진이 발생했는데 유리창 깨지고 좀 지금 카메라 흔들리는 것만 봐도 얼마나 그 진동이 강한지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 통계 수치상 우리 한반도 이 지진이 옛날보다 좀 자주 일어나는 것은 맞는 얘기인가요? 저희 기상청에서 디지털 지진계로 지진을 관측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에 1999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평균 지진 횟수를 분석을 하면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약 47.5회 발생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2016년에는 그거에 약 5.3배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5.3배요? 그럼 네. 뭐 저 15년 100몇십 회가 한 해 동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2017년에는 그 연평균 횟수의 4.7배 정도 되는 225회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그 2016년과 2017년의 경우에는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에 여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관측된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규모 3 이상의 지진만 보더라도 2016년과 2017년이 연평균 횟수보다는 좀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아니 이게 언제까지는 뭐 지진은 안전지대다 이랬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무섭게 지진이 발생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면 자꾸 이렇게 지진 소식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점점 횟수가 늘어나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지진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하겠지만 비교적 큰 규모의 지진은 일반적으로는 지각 내부에서 아주 약한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단층에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정부나 학계에서 그 한반도 활성 단층을 조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에 의해서 조사를 시작을 하게 된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2016년 경주 지진의 경우에는 그 양산 단층의 시스템 중에 한 부분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게 우리나라에 많아요? 뭐 단층 같은 거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경주에서 부산을 잇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은 건가요? 우리나라에는 단층이 한 450여 개가 있다고는 알려져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최근에 지진이 일어났고 그리고 향후에도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활성 단층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양산 단층만 활성 단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활성 단층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저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우리 일본 옆에 일본 보면 일본 해구라고 해서 그 변동대가 있고 지진 화산이 활발한 지역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태평양을 주변으로 환태평양 변동대라고 해서 그곳에서 이제 세계의 지진과 화산의 80%가 거기서 만들어진다 하여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곳이 있거든요. 이거 시험 문제에 나와. 많이 나와요. 이거 지구과학 시간에 나와요. 환태평양 조산대 이래가지고. 이거 잘 보시면 여러분들 시험 문제 웬만하면 한 번씩 나와요. 나오잖아요. 지진대와 화산대와 일치한다, 판의 경계, 뭐 이렇게 불의 고리 때문에 이렇게 한반도에도 지진이 활발해진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건 맞는 얘기인가요? 우리나라가 위치한 그 유라시아판과 태평양판이 만나는 곳에서 일본이 존재를 하고요. 일본 주변에서 대규모 지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라시아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불의 고리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처럼 일본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비교적 가까운 데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지진의 역사가 생각보다 굉장히 깊거든요. 그래요? 처음 지진에 대한 기록이 나타났던 것은 서기 2년. 고구려 유리왕 21년 때인데요. 그리고 이후에 또 역사 문헌 곳곳에서 지진과 관련된 기록이 무려 2000여 번이나 더 등장을 합니다. 또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1643년과 1681년에 지진으로 인해서 동해안에서 쓰나미가 일어났다 이런 기록까지 있거든요. 그리고 1936년 조선 총독부 보고서에 따르면 쌍계사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당시 쌍계사에 있는 탑두가 무너졌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실제로 재현을 해서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측정을 해봤더니 무려 규모가 5.5 이상의 대지진이었다는 그런 걸 알 수가 있게 된 거죠. 정문 씨는 막 검색해봐요. 이런 지진 나면은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막 검색도 해보고 막 그래요. 기본 아닙니까? 언제나 지진을 대비해야죠. 네, 어쨌든 이렇게 우리 한반도에서도 지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큰 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죠. 전 요즘에 그 지진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이게 사실 굉장히 오래된 거네요. 근데 약간 이제 우리가 지진의 역사를 한번 봤더니 한반도에서 규모 뭐 이 5.0 이상 지진이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규모 5.0이면 어느 정도인지 6.0은 어느 정도인지 뭐 9.0, 10.0 이런 정도의 어떤 지진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저 확실하게 좀 그렇죠. 피부에 와닿지 네. 않거든요. 어느 정도 될까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규모 5.0 이상이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깊은 곳에서 발생한 지진이 아니라고 하면 지표 가까이에서 발생한 지진의 경우에는 규모 5.0 이상이면 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사람이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지진이고요. 사실 전 걱정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뭐? 바로 네. 원자력 발전소. 우리가 최근에 지진이 났던 곳이 이제 포항, 뭐 경주, 우리나라의 동쪽 지역이고 그 동쪽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가 많잖아요. 근데 그 원자력 발전소가 혹시 지진에서 피해가 가진 않을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진에 좀 안전한 편일까요? 원자력 발전소가? 원자력 발전소는 설계를 할 때부터 그 지진에 대해서 견딜 수 있도록 그 설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지어진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에는 대부분은 규모 6.5까지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를 하게 돼 있고요. 최근에 짓는 그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에는 규모 7.0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원전의 경우에는 원전 부지
지하에서 바로 그 밑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것을 가정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멀리서 발생하는 규모 6.5나 7.0의 지진보다는 좀 더 강한 진동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어떤 피해는 우리가 걱정은 조금 덜어도 되겠네요. 안 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좀 덜어놔도 된다 그죠. 혹시 모르는 거지만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지진들은 다 견딜 수 있는 수준이다.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는. 네. 근데 또 문제가 되는 게 지진이 지진만 오는 게 아니라 지진 해일, 쓰나미를 몰고 오잖아요. 이게 또 무서운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경우에는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을 했는데 그 원인도 지진에 의한 진동이 아니라 지진 해일의 영향으로 맞아요.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지진 해일이 더 위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지진 해일에 대해서 뭐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지진 해일이 지진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진의 규모가 어느 정도 크고 해역에서 발생하면 지진 해일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지진을 감시를 하고 어디에서 어느 만큼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는지를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역에서 만약에 지진이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으면 그 위에 있는 바닷물도 같이 출렁이게 돼서 그게 전파가 되면 해안가로 오게 되고 그것을 지진 해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쓰나미가 얼마나 무서운 속도냐면 옛날 1960년에 이제 칠레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했거든요. 네. 근데 그 강한 지진에 의해서 이 쓰나미가 17,000km 떨어져 있는 일본에 네. 네. 시속 750km 이 속도로 22시간이 지나서 큰 피해를 났습니다. 시속 720km요? 750km. 750이면 비행기 속도랑 제트기 속도죠. 그리고 막 17,000km 떨어져 있는 곳에도 피해를 입혔다. 그러니까 그렇게 멀리 왔는데도 에너지가 네.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왔다는 게 정말 무섭네요. 와. 그럼 우리나라도 일본에서 이제 지진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그 쓰나미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좀 피해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동해의 경우에 일본 서쪽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대규모 네.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 지진 해일이 일어날 수 있고 동해에서는 지진 해일이 충분히 발달을 해서 한반도 동해안에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화 해운대 같은 일이 실제로도 일어날 수 있겠네요. 막 정말 막 뛰어도 안 되고 막 붙잡아도 안 되고 막. 이게 다 허구가 아니라 가능성 있는 얘기였다. 이 쓰나미까지 동반하는 지진, 막 우리 한반도에도 이제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조금 더 두려워지고 네. 걱정이 막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막 뜬 소문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 한번 이 지진에 관한 진실 혹은 거짓 이 코너로 우리 한번 편견 네. 그리고 잘못된 상식들을 한번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선 내용인데 이 거대한 물결 모양의 구름이 생기면 지진이 발생한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이거 SNS에 엄청 많이 올라서 지진운이라고 해가지고 막 네. 구름 사진 오고 뭐 이게 맞네 아니네 이건 뭐 가설이네 속설이네 뭐 진짜네 뭐 얘기가 많았었어요 진짜. 물결 모양의 구름이 발생하면 지진이 발생한다. 맞는 얘기일까요?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 때도 물결 모양의 구름은 관측이 됩니다. 양떼 구름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네.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 때도 네.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구름의 형태가 많고요. 네. 지진운이라고 얘기하는 것 네. 중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형태의 구름의 모양들이 많은데 지진과 연계돼서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조금 더 다른 형태로 보여서 그렇게 지진운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러면 아닌 걸로. 아니, 지진과는 연관이 없다. 이게 우리가 지진이 안 날 때 그 구름 봤으면 구름이 예쁘다 이랬을 텐데 지진이 나니까 지진이 몰려오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지진이 일어나면 뭐 개미나 지렁이들이 막 때로 출몰한다 뭐 맞아, 이런 맞아. 얘기도 있고 그리고 그때 포항에서 지진 났을 때도 막 가스 냄새가 난다는 제보가 엄청 많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지진 때문에 막 동물들이 대이동을 하고 아니면 땅에서 뭔가 가스가 올라오고 그런 건가요? 보고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긴 한데 그것들이 사실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려면 지진 나기 전에 반복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발생해야 되고 계속해서. 네, 그게 어떻게 발생하는지 하는 메커니즘들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가설 내지는 주장이지 않을까. 검증되지 않아요. 네. 되지 않은. 그러니까 또 두 번째 이제 지진에 관련된 진실 혹은 거짓 바로 슈퍼문 재앙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슈퍼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서 네. 달이 크게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태양, 지구, 달 이렇게 일직선에 있으면서 달과 지구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인력이 커지면서 그 달의 인력에 오. 의해서 지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어. 이 슈퍼문 재앙설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거는 다른 것보다는 조금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아, 예를 들어서 달의 인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조석이 지진을 유발한다고 하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석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응력의 수준이 작긴 하지만 그런 변화들로 인해서 지진이 발생한다고 하는 논문은 있는데 몇 가지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 반면에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응력이 조석에 의해서 발생하는 응력의 100배, 1000배나 되기 때문에 조석에 의한 응력은 지진을 일으키기에는 불충분하다라고 하는 논문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그 인과관계를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없지 않아 보입니다.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과학적으로 약간의 가능성이 설명을 있다. 하려고 설명은 할 수 네. 있다. 아. 그럼 뭐 지금까지 밝혀진 뭐 지진의 전조 현상 이런 것은 아예 보고된 것이 없나요? 그 과학적으로 해서 관측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지각 변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네네. 예를 들어서 평소에는 잘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네. 단층이 움직이기 전에 약간은 윤기가 일어난다든지 변화가 생기는 것들을 관측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GPS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그 단층 주변에 GPS를 설치를 해두고 그걸 꾸준하게 관측을 하면 지진이 발생하기 전으로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것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조 현상들을 관측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진에 대해서 이제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잖아요. 네. 네. 요즘에 진짜 저는 수능 연기된 것으로 정말 멘붕이었었어요. 근데 진짜 장난 아니었죠. 예. 저는 이제 철저한 어떤 대비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집, 네.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이곳이 정말 지진으로부터 좀 안전한 곳일까?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을까라는 사실 고민도 다 한 번씩 해보잖아요. 그렇죠. 저도 지난번 네. 지진 났을 때도 생각해봤는데 저희 집이 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왠지 내진 설계 강화가 된 지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네. 좀 오래된 집이라 조금 불안한 감은 있어요. 예. 제가 살고 있는 집도 한 지은 지 10년은 좀 넘은 것 같은데 언제부터 내진 설계를 제대로 했을까 그런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뭐 한 1, 2년 뭐 신축 이런 건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가 다니는 학교나 뭐 직장 이런 데까지 다 돼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어요. 저희 집은 언덕 위에 이렇게 있거든요. 아이고. 여기 떠 있어요. 여기가 떠 있는 여기 주차장이거든요. 예. 무서워요. 거기 큰일 나겠는데. 그치?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떻게 내진 설계 좀 잘 되어 있는 편인가요? 우리나라의 내진 설계 기준은 네. 1988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도입 당시에는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던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 적절하게 이렇게 그 규정이 만들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2016년 경주 지진이 났을 때는 네네. 물론 그 사이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겠지만 2016년 경주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일반적으로 그 전까지는 높은 건물에 대해서 6층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내진 설계 기준이 이렇게 적용이 됐다면 네. 경주 지진 때 그보다 낮은 1, 2층 단층 건물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단층 건물에도 내진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의견에서 2017년 이후에 네.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층 이상에만 내진 설계돼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는. 네. 우리 집 4층인데. 4층짜리인데. 그러면은 그 집은 안 돼 있겠네요. 큰일 났네. 언제 그 규정이 적용됐는지 하는 것들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예를 들어서 포항 지진이 있었을 때 피해가 많았던 흥해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그 전에 아주 오래 전에 지었던 건물과 그리고 90년대 지었던 건물 그리고 지은 지 1, 2년 된 건물 이렇게 피해가 많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진 설계 기준에 따라서 적용된 기준에 따라서 피해도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데 대해서도 내진 설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강을 해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당시에 많은 분들이 사실 내 집이 내진 설계가 되어 있었는지 궁금해하셨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간단하게 조회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게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 네, 주소를 입력하면 이 집이 뭐 언제 지어져서 몇 년도 법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이건 내진 설계가 됐다 안 됐다 이런 걸 알아볼 수가 있어서 한번 미리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안 나와요 이렇게. 네, 뭐 주소만 오. 입력하면은 바로 알 수 있어요. 어디다가 검색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 내진 설계 간편 조회라는 그런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우리 집 내진 설계 설계 간편 간편 조회. 조회. 말도 쉽네. 우리 집 내진 설계 간편하게 조회하자. 그래서? 얼마나 간편하면은 오. 니네 집도 아니고. 우리 집이잖아요. 우리 집이 중요한 거니까요. 아 그렇구나. 자 우리가 이제 일상 속에서 네. 지진이 왔다. 그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뭐 일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와 같이 지금 이렇게 같이 막 방송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네.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아, 일단 제가 좀 말씀드리면 국민재난 안전 포털 사이트가 네. 있어요. 가면 이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피소들이 좀 나와 있거든요. 이 대피소들을 미리 알아놓는 게 좀 중요해요. 만약에 지진이 날 것 같다, 무섭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네. 얼른 대피소를 좀 이동하면 좋고 행정안전부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어떻게 행동은 좋은지 요령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고라는 게 미리 대비해 놓으면 최소화시킬 수 맞죠. 있잖아요. 미리 축제해놓고 딱 조금만 흔들려도 네. 대피해서 있고 혹시 대피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그 요령들만 좀 익숙하게 좀 익혀놓는다면 조금은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수현 씨랑 다른 방송에서 지진 체험하는 거 해봤었잖아요. 네. 과학관에서. 그런 식으로 미리 지진에 대해 체험해보는 것도 너무 두려움을 맞아요.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맞아, 같고요. 맞아요. 맞아. 또 지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그 생존 배낭을 챙기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맞아. 왜냐하면 갑자기 지진이 나서 대피를 갔다. 그러면은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먹을 그렇죠. 것도 없고 물도 없고 하면 생존을 할 수가 없으니까 혼자 갇히게 되는 상황을 대비해서 물, 뭐 라디오, 건전지 이런 걸 챙기는 생존 배낭 키트를 싸는 방법들이 인터넷에 잘 안내가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이걸 그냥 다 만들어서 팔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위를 대비해서 집에 하나씩 준비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기상청에서는 그 2015년부터 지진 조기 경보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의 경우에는 지진 관측소에서 처음 도달하는 피파라고 하는 지진파를 관측을 하면 그걸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지진을 분석해서 큰 진동인 에스파가 도달하기 전에 지진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2015년부터 시작하긴 했는데 점점 더 그 분석하는 시간을 단축을 시켜서 올해에는 7초에서 25초 정도로 그 짧은 시간 내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하고 피파가 도착하게 되면 네. 7에서 25초 이내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경보를 받을 수 있는. 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왔다라는 사실을 미리 좀 알고 우리가 그런 시간이 있다면 좀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미리 알게 된다면 조금이라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가방을 챙긴다든지 가방이라도 챙겨서 어디 안전한 곳으로 빨리 뛰어갈 수 있도록. 네. 혹시 지진에 대해서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혹시 또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네. 지진을 겪어보진 않았지만 왠지 또 막연한 또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렇죠. 지진에 대해서 혹시 또 한 말씀 해주신다면. 우리가 지진 정보를 그리고 지진 자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는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평소에 지식들을 갖춰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지구 대재앙의 시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3주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올바른 안전의식과 그 과학적 대비법을 미리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다락방은 다음 주에도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의 눈으로 세상을 엿보는 재미, 다락방! 작년 저희가 기상청에서 디지털 지진계로 관측한 1990년 네. 죄송합니다. 조용해! 제가 말씀하시는데 그냥 푸시고요. 네, 안 울려나. 사실 이 지진 하면은 우리나라는 좀 안전지대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정말 그야말로 그 옛말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우리도 괜찮아요 이거 소리. 소리 괜찮아요? 이거 근데 내가 막 하면 뭐 이렇게 되더라고. You know they call me the best, they call me the greatest.